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민심에 대해 정부 여당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출범도 험난하죠. 야당에서 권력을 견제하려면 뭐 들고 나와서 공수처 해야 된다고 할 텐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가지고 야당만 계속 수사하려고 그런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시고 공수처 출범과 정부 여당의 개혁법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부 현안 등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경강대교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조당국이 이곳에서 수색했지만 남은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암댐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댐 수문이 열린 상황에서 인공수초를 고정하기 위해 작업을 나간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왜 그런 상황에 배를 띄웠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지환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실종자 수색 상황과 사고 원인, 춘천시청의 대책 등 현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미국 대선이 불과 두세 달 앞입니다. 말 그대로 영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연일 화제인데요. 최근엔 대선 전에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한 미국의 상황과 맞물린 대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미국 현지 한인 커뮤니티 KA보이스 손식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연예 뉴스 코너 하는 날입니다. 생방송 중 폭력 난입으로 고초를 겪은 KBS 라디오 이야기와 빗속 사망사고로 논란에 오른 임슬옹 씨 등 한 주간 연예 소식 정리해드리고요. 빅데이터 뉴스 시간에는 임대차법 통과 관련 여론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여권으로서는 아픈 결과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혼란에 가장 큰 부분이 있겠지요. 민심을 돌리기 위한 여당의 해법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꾸준히 올라서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은 추세인 것인가? 추세라면 민주당이 위기를 아무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4번의 큰 선거에서 연속 승리, 그리고 지난번 총선의 압승.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미래통합당 올라왔단 말이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또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긴장되는 국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으로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련의 상황이 지속되어 왔죠.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예. 저희로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것도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할 만큼, 곤혹스럽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그 외에 또 다른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해서, 국민의 마음이 굉장히 사나워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게 잘 수습해가고 풀어가야 될 텐데, 우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니 이 정책의 성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 조금 진정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달 말에 8월 29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면 자세와 모습을 일신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또 수도권 30대 40대 여성,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떠받들어온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좀 보였었는데, 가장 큰 문제 결국은 부동산 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 의원 말처럼 최근에 내놓은
정책이 710 대책이죠, 부동산. 네.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대부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연말 정도 가면은 뭔가 효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임차인들, 그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월세 논란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민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결국 어떻게 좀 언론에 대한 그런 좀 실망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움.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예.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추세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넣어놓는다 한들 충분한 수익을 받을 수가 없고 예. 또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전월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박근혜 정부 중간에도 이미 월세 전환이 보편화되어서 지금 임대 물건의 약 60%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피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을 이번 임대차 보호법으로 가속화시킬 거다. 그건 당장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다 물어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죠.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부풀려지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180석을 몰아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뭐 독주를 넘어서 독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 비춰지고 있고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노리는 프레임인데, 예. 국회 개원 전부터 뭐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뭐 법사위원장 안 줄 거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필요 없다. 예. 뭐 혼자서 뽑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민주당에게 거대 여당이 되어가지고 오만해졌다, 뭐 독주한다, 독재다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자 합니다. 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예. 전략적으로 알지만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민생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 처리를 강행했던 게 3차 추경안이었는데 이것도 민생 현안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했고요. 이번에 처리한 부동산 입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입법 공백 기간에 이를테면 집주인들의 횡포가 계속될 수 있고 예. 또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민생 현안 해결의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도 뭐 야당하고 이야기는 대화는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국회 모습 보면 대립각을 계속 세운 것 같아서 20대는 물론이었고 21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악재라면 악재일 것 같은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5명이 일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저는 뭐 쇄신 차원에서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 중에서 그 수석 두 분께서 갖고 있는 부동산 1가구 2주택이었는데 결국은 그거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집 팔기 싫어서 사표 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여당에서는 부담일 텐데. 글쎄 언론에서 벌써 또 그렇게들 쓰고 얘기를 있죠. 예. 하시더라고요. 뭐 직접적인 원인이 뭐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8월 말까지 시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는 다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편이었는데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을 피곤케 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너무 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새롭게 마련하는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충정 속에서 결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뭐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뭐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당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언론에서도 진즉부터 총선 직후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내각에도 개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쏟아지기도 했지요. 어쨌든 우리 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일신하고 있고
또 뭐 청와대나 내각이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원님도 이제 지역구를 뭐 갖고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정부죠. 정부가 공급대책 부동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내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일부 반대, 또 구청장들도 반대. 네.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네. 너무 일방 발표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할 수는 없지요. 워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보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협의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론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 제 지역만 해도 영구 임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임대 아파트, 공공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이 결정되었으니 강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집값을 잡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하면 공공이 자금을 동원하거나 공공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공 아파트 원칙이 좀 견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할 때에도 기존의 임대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그래서 살만한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한 임대주택도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그 소위 말해서 이미지 안 좋은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네. 뭐 역세권에 있는 좋은 집 뭐 이렇게 해서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 뭐 논란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건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저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뭐 2, 3년 안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결정하고 공급할 때까지는 뭐 5년, 10년은 걸릴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로 올 연말쯤에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네.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냐, 710 대책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장밋빛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의 뭐랄까요, 이렇게 기본 프레임이라고나 할까 예. 틀은 완전히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전 과정, 뭐 취득, 보유 또 뭐 매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세 조치들을 다 취했고, 예. 그래서 적어도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의 요인 같은 것들은 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장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 정부의 정책이 논의되는 시점을 전후로 그 후로는, 부동산 상승률, 집값 상승률이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만 해도 한 주 집값 상승률이 0.02%로 내려앉았다고 하니까, 저는 이 추세라면 잡힐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하고 어쨌든 연계돼서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뭐 행정수도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좀 안정되겠죠. 다만 뭐 세종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수도 이전은 어쨌든 민주당이 뭐 지금 정권이 아닌 그전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부터 지역 분권을 이야기했으니까 말이죠. 네. 결국은 그런데 개헌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법만 바꿔가지고 가능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야당에서 또 한 번 개헌으로 법으로 올렸을 때 만약에 헌재에서 네.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행정 수도를 법적으로 못 박으려면 개헌이 제일 깔끔한 수단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당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이른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국민투표론도 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수도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든지 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건설한다든지 또 정부의 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든지 해서 사실상의 이전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행정수도 이전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국민적 합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고 여야의 합의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야 합의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청와대나 국회나 법원만 세종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국가 균형 발전이 되느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틀도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멀리 내다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뭐 2차 이전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정부 기관들의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조금 분산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뭐 부산을 경제 수도로 한다든지 금융의 수도로 하자든지 또는 광주를 문화의 수도로 하자든지 하는 이렇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큰 장기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각종 기관들이 나가는 게 좋지만 않을 텐데 진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시니까 주민들은 여기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세요 지금? 과거에는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그 거부감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과밀화되고 집중화되는 것이 서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이제 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번에 그린벨트 논란이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 서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집 문제가 이렇게 당면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집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또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처럼 이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삶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저 모든 국가의 핵심 기능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완화되었다. 또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오늘 뭐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독재 배격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은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뭐 임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가 해서 전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뭐 이렇게 축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독재배격 발언이 나온 맥락이 이렇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한 끝에 진짜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거다. 이런 말이 뒤따라왔는데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처럼 정치 권력에 맞서서도 부정하고 부패한 곳에는 검찰의 나를 들이대겠다라고 하는 기계 속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또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건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가 배치된 것이지 무슨 이 정부가 독재라거나 전체주의라거나
뭐 이렇게 공격하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의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워딩만 놓고 보면 교과서적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상황과 빗대어 봤을 때는 결국은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작심 발언이 아니었냐 뭐 이런 분석이 분분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글쎄 그 말 한마디로 뭐 예.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명심해야 될 거는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어서 수사하고 있느냐? 제 식구라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 엄정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의혹이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 또 지난 국회에서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말로 엄정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 수사는 다 내버려 둔 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예. 규모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새겨들어야 된다. 선택적 수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마치죠. 공수처 문제인데 지금 차기 후보로 나온 뭐 김부겸,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또 여론의 부담은 아마 민주당이 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선거가 있기까지는 아마도 저 미래통합당이 그 전략을 계속 고수할 것 같습니다. 독재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고 하죠. 더구나 뭐 공수처는 그 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것이니까 협조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부패한 국가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또 더구나 검찰은 누가 견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인 합의입니다. 예. 그러니 최대한 미래통합당의 협력과 협조를 요구하고 합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되 끝까지 그런 합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뭐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김부겸 후보는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진성준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유주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예, 뭐 좀 갑작스럽긴 했습니다. 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주원 민정수석, 윤두한 국민소통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입니다. 예. 사의 표명한 이유를 뭐 분위기 세신 차원입니까? 예, 뭐 청와대 관계자 쪽은 이제 뭐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제일 큰 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죠. 특히 뭐 최근에 그 김주원 민정수석이 또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좀 시세보다 좀 높게 내놓은 걸로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안 팔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2억이나 시세보다 높게 했는데 이거는 여당 일각에서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게다가 지금 김조원 수석도 그렇고 김혜숙 수석도 그렇고 결국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사표를 쓰게 됐어요. 예. 결국은 집을 지키려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 표명은 했습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입장 표명이 된 것은 없고요. 일단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원 사표를 다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또 남기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결단만 나온 상황이네. 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오늘 발표됐죠. 예, 법무부가 다음 주 화요일 11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보직으로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에 남았고 이정현 1차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이제 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조난관 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고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요. 심재철 현 반부패 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라인은 다 물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일단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윤석열 색깔은 지워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지 다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예. 결국은 그럼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 사실상 뭐 대검찰청에 고립됐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아무것도. 아마 조만간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대검의 이제 과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텐데 예. 아마도 현 기조가 있다면 아마 그대로 이어진다면은 윤 총장의 고립이 이제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런 인사가 예상이 좀 돼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좀 뭐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만 이제 오늘 인사가 나자마자 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가 났는데요. 소위 말하는 자천이죠. 예.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일선 지검장들이 모였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좀 질타하는 발언을 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법무연수원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이유에서인지 뭐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중간간부 인사가 나게 되면 사실 그동안 이제 특수통이라든지 혹은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여겨지는 검사들이 좀 대거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지금 검찰이 그 진급 적체 형상을 겪고 있죠.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진급을 그렇죠.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배 검사들은 조금 나가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사실 그렇긴 합니다. 뭐 검찰도 항상 검사들도 하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나가줘야 이제 뒤에서도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또 후배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물갈이가 되길 바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 됐고 예. 심재철 검사는 검찰국장으로 갔습니까? 예,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심재철 검사가 그 상가집에서 네가 검사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전했다 볼 수 있겠는데 예.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됐다고 하는 것은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라 이런 시그널입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도 오늘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좀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언유착 사건의 후속 조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정청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의 후속 개혁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임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예, 오늘 인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죠. 이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 영전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이 되는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예.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에 가면 꼭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터지네요. 예,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검찰과 색깔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뒤에 여러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잠깐 비가 아직도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YTN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지환 기자 연락해서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환입니다. 예,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아직 현장에 좀 있습니다. 수색공무 현장에 있습니다. 예, 춘천 의암호에서 배 세 척이 뒤집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어제 이후에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실종자 한 명이 추가 발견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였고요.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요. 오전 11시 20분쯤이죠. 그 어제 사고로 하류 떠내려왔던 경찰 순찰정이 그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 사이 경강대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실종자 발견 기대가 좀 높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도 많이 현장에 왔었는데 많이 좀 실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많은 비로 굉장히 불어났고 물이 그리고 센 물살에 의해서 그 호수에 설치해 놓았던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네. 떠내려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수초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많은 네. 비가 오고 댐 수문까지 열었던 상황에서 작업이 투입됐을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어제 이제 물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시가 의암호에 주성한 인공 수초섬이 폭우로 인해 떠내려갔습니다. 인공 수초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을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조성하고 또 약간 관광 형태로 해서 약간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수초섬인데 이게 예. 떠내려가니까 행정선이나 민간업체 포트 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전까지 잇따라 출동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고정이 불가능해지고 떠내려가면서 선박 세 척 모두가 호수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철제 와이어에 걸려서 전복됐습니다. 철제 와이어라는 게 뭐 호수에 이런 게 왜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의암호 같은 경우에는 평소 이제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뭐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댐이다. 여기는 돌아가라. 출입 아하. 금지 이런 아하. 한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평소에는 이제 전봇대처럼 이렇게 하늘로 공중에 떠 있는데요. 예. 워낙 의암호 이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호수 물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아하. 아마 이 배를 모시는 분들 경찰이고 춘천시 행정선이고 전문가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예. 이게 물 속에서 잠겨 있어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배에 걸리다 보니까 이 철제 와이어 걸리다 보니까 배가 순식간에 전복이 됐고 탑승자 8명이 모두 이제 뛰어내려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한 명이 구조됐고요. 7명이 떠내려가서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구조. 현재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작업자들 중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춘천시 공무원도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는데요. 예.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환경선이라고 해서요.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5분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게 이제 호수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러는 분들인데 어찌된지 여기 이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는 이제 오늘 오전까지 좀 내리다가 현장에서 비는 이제 그쳤습니다. 비는 그쳤고 그러면 작업 속도는 어떻습니까? 실종자 수색 작업 속도는? 수색 작업 속도가 좀처럼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워낙에 이 물살이 좀 강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 속도가 안 나. 이 수심이 또 수위가 많이 올라갔고요. 예. 그 앞에 사고 현장이 의암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댐에서 수문을 열고 지금 아마도 이 청평 그다음에 청평댐이 하류에 있고 그다음에 팔당댐이 있고 이런데요. 예. 댐들 문을 계속 열다 보니까 사고 현장이 물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속이 한 초속 3m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또 흙탕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구조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비는 그쳤지만 물살은 여전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댐이 문을 열고 있으니까 유속은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한 기자께서도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고 뉴스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YTN 강원 취재본부 지한 기자 연결해서 상황 전해 들었고요. 안타깝네요. 사고가 역시. 예, 뭐 좀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이 실종자들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도 취소한 상태고 정세균 총리는 또 현장에 아마 가는 것 같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현장을 찾아서 댐이 방류 중인데도 경찰정이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려다 이제 침몰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면서 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예. 이 결국은 춘천시청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춘천시청은 또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예. 인공 수초섬을 고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둬라라고 했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댐이 방류 중이라 물살이 굉장히 강한데 예. 대체 누가 저걸 고박하려고 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 경찰도 지금 예. 시간대별로 CCTV를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신고는 그 민간인들이 했을 테고요. 떠내려가고 있다고. 예. 글쎄 경찰이 자체 판단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금 예. 두고 봐야겠네요. 예, 경찰의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연예 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는 이미 중단이 예. 됐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 악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스포츠 뉴스는 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겁니까? 이건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난달 30일 오후에 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 씨 때문입니다. 예. 당시 이제 고유민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서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서 좀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이제 악플에 굉장히 많은 악플에 시달렸던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스포츠계에서도 이 댓글창을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오늘 네이버와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스포츠 댓글란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사전에서 악플러를 고소한 김희철 씨 인터뷰했죠? 예, 맞습니다. 예, 김희철 씨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용서는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김희철 씨도 사실 본인에 대한 악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과거 이제 동료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선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희철 씨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아이돌이고 굉장히 많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선처를 해주고 합의를 해버리면 김희철 정도 되는 팬덤도 합의를 하는데 다른 좀 영향력이 작은 후배 연예인들에게는 연예인들은 더 강경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선처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이름만 해도 이 댓글 폐해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뭐 최진실 씨도 그렇고요. 구하라 씨, 설리 씨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끊이질 않네요, 이게. 사실 이 댓글 피해가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도 많이 예, 맞죠. 작가님도 많이 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만 기자는 악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댓글창을 안 봅니다. 본인이 기사 쓰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분들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멘탈 붙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이 접하는 사람도 힘든데 익숙한 사람도 힘든데 또 처음 갑자기 악플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예. 고유민 선수가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잠정 중단입니까? 댓글 서비스가 아니면 네이버는 잠정 중단을 하기로 했고 이제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악플을 걸러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예 폐쇄하겠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걸로 나왔죠. 통합당 올라가고. 예, 여야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치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이 하락한 원인은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진성준론과 분석해드렸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민주당이 못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한 뭐 불만 또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에 좀 투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좀 그 윤희숙 의원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주목받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르는데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윤희숙 의원으로 인한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많다. 다만 또 다른 윤희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떨어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44%로 전주하고 같았습니다. 다만 부정평가는 뭐 크게 차이 없었고요. 그 개요 있습니까? 조세 개요? 지금 유지만 기자가 퍼센테이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개요를 다 제가 일부러 퍼센테이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개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8월 첫째 주 4일부터 6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고요.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2%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비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충청지방입니다. 충남, 충북에서 상당히 많은 비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 지역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경기도와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즉시 재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경기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충남 천안과 아산 이렇게 7개 지역입니다. 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일단 피해 복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일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도 지원입니다만 세금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거나 뭐 조금 뒤로 납부를 유예한다거나 그런 혜택도 따라오는 거죠. 예, 생계 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비용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이제는 프리미엄 콘텐츠 OTT 웨이브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고요. 3부에서는 미국 대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모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KA 보이스 손식 대표 연결해서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4시라고 하던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예, 일단 네. KA 보이스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네네. 네, KA 보이스는 2011년 겨울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로서 우리 일리노이 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미국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가 미국 주류사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 유권자 교육, 유권자 선거 참여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벌려오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야 투표장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선거랑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우리의 좀 이야기를 정치권에 알리는 뭐 그런 작업이신 것 같은데 일리노이 주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지금 일리노이는 약 9만에서 10만 정도의 교민이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은 어떻게 영주권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투표는 선거는 시민권자만 가능하고요. 시민권자만 하고요? 중에서 네, 시민권자 중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예, 영주권자는 안 되고요. 네,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KA 보이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 현재 미국 대선의 판세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메이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 이 부분에 너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부분,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미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판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시간주, 펜실바니아주 이런 곳에서 위스콘신 이곳이 이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경합주인데 이들 주에서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뒤처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 불리한 판세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대선 연기를 이야기했다가 반발이 일어나자 결국 취소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뭐 그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별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 사망자는 늘어가는 현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식 차이에 대한 비난이 그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로 돈을 풀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숫자가 지금 3달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 정부에서 실업자들 돕기 위해서 지원했던 지원금이 지금 7월 25일로 중단된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머전시 긴급 자금이 됐었는데 그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실업이 가장 큰 문제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30%가 넘었던데 말이죠. 그런 뜬금없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관세 부과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자국 중심의 정책을 하면서 미국 그래서 중국 때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런 관세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에게 자기가 강한 목소리, 미국의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뒤지고 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에도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한테 트럼프가 계속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역전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이제 말할 때도 트럼프는 정확하지 않다.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당시하고 좀 상황이 바뀌어서 어떤 부동층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어려웠던 저학력 백인들을 좀 더 여론조사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 백인 노동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지난번 대선 때는 어쨌든 그런 표심들이 트럼프한테 쏠렸고요. 또 샤이 트럼프가 존재할 것이다. 지난번에 존재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존재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저학력 백인들의 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샤이 즉 앞에서는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현재로서 지금 보여주는 양상은 백인 서버브 지역의 백인들의 표심이 조금 돌아서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백인들의 지지도는 바이든에 대한 지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서버브 지역에 이제 여성들의 바이든에 대한 전폭적 지지. 그러면서 이제 서버브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약진을 가져왔던 그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 서버브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쏟겠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것이 서버브 지역 주민들을 타겟으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엔 서버브가 치안이 불안해진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선 전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대선 전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위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를 맡고 있는 의료진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선거 날짜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빨라야 올해 말 그래서 내년 초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강한 미국 이야기하면서 반이민자 정책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라틴계나 아시아계 우리 교민들 포함해서 그분들의 표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전폭적으로 이제 바이든 쪽으로 판세가 좀 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 특히 이제 반이민 공세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합법적인 이민까지 막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는 반이민 공세 때문에 좀 더 이민의 호의적인 바이든 후보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미국 인구로 이민자들이 지금 숫자가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로 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백인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73%가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백인 유리한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지지 기반 여기만 확실히 지켜도 승리한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KA 보이스에서 조금 더 홍보 활동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좀 더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이번 2020년부터는 처음으로 저희 일리노이 쿡 카운티에서 한글 투표용지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대표님, 북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에서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문제, 뭐 한반도 평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이제 소위 말하는 워싱턴 정가, 뭐 민주공화 양당 가릴 거 없이 북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바꾸기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그런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이른 시간인데 현지에 이른 시간에 전화통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KA 보이스 손식 대표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연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 폭우에 연예계에서도 지각 사태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생방송 라디오 지각이 대표적인데요. 개그맨 김영철 씨는 오전 7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통화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20분 먼저 나왔는데도 지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각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래서 50분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아마 그 서울 시내 곳곳 도로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 사태가 속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뭐 김영철 씨 말고도 우리 다른 시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말고도 또 사건 사고 있었습니까? 지각 말고도? 비 때문에. 네, 야외 촬영이 많은 드라마가 지금 좀 힘든데요. 일단 스케줄을 세트장으로 이제 옮기고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또 드라마도 있습니다. 일단 주원 씨랑 김희선 씨가 나오는 SBS 앨리스는 원래 28일에 마지막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취소가 돼서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세트장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촬영이어서 지금 그냥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에릭 씨랑 유인나 씨가 나오는 나를 사랑한 스파이도 원래는 해외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게 취소가 되고 그래서 제주도를 갔더니 비 때문에 또 예정된 스케줄을 다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재석 씨랑 박서준 씨가 1억씩 기부를 했고요. 김우빈 씨가 신민아 씨랑 여자친구인 신민아 씨랑 5천만 원씩 기부해서 총 1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인나 씨, 송중기 씨, 장성규 씨 등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예, 유재석 씨는 빠지질 않는군요. 기부할 때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미스터 트롯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미스터 트롯 콘서트가 연기됐다 이렇게 보도해드렸는데 네. 오늘 첫 공연을 했네요. 네, 총 4번이 미뤄진 콘서트가 오늘부터 23일까지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그 앞서 송파구청이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연기가 됐었는데 네. 지난달 31일에 집합 제한으로 그 완화하면서 콘서트가 열리게 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어요? 네, 일단 1층과 2층은 두 자리씩 띄어서 앉고요. 그리고 원래 2시 공연, 7시 공연이 있었는데 그걸 1시와 7시 30분으로 변경해서 낮에 보는 사람이랑 저녁에 보는 사람이 동선이 겹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했고 가장 파격적인 것은 이제 함성과 떼창 금지입니다. 예. 콘서트인데 함성 못 지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큰 박수와 야광봉 흔들기로 대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네. 조용하게 관람을 해야 된다. 네. 예, 힘드네요. 네. 공연 일정이 변경됐는데 이 미스터 트롯이 요즘 대세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온 가수들이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스케줄 어떻게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차마다 안 나오는 가수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7, 8, 9일 공연에만 출석을 하고 나태주 씨는 7일, 8일 오후 1시 공연은 출연하지 않고요. 이대원 씨 역시 8일 공연에는 불참입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가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이 있었죠? 네. 김호중 씨가 2013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제 당시에 내 딸이 김호중 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김호중은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김호중 씨는 사실이 아니다. 진단서 같은 것도 없이 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새로운 소식은 없고요. 네, 여자친구 측은 뭐 이런 것은 2차 가해 아니냐. 난 증거가 다 있다. 이것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해 볼까요? 영화를 수입해서 배급하는 수입사들이 국내 OTT에 더 이상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왓챠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OTT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본인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를 더 이상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되고 있는 영화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요? 넷플릭스는 빠져 있는데요. 그게 그 국내 OTT와 넷플릭스가 수익 배분 방식이 달라서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 쪽에서 더 많이 챙겨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우리가 몇 명을 보든 뭐 한 6개월에 니네 영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자가 있든 없든 수익사는 그걸 보장을 받는 거죠, 수입을. 근데 국내 OTT는 그냥 계약금 없이 니네 컨텐츠를 우리 플랫폼에 올려놓고 이용자가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회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국내 OTT는 그럼 러닝 개런티 뭐 이런 의미인 것이고 네. 넷플릭스는 통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수입사 입장은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그럼 영화가 너무 불리하다. 드라마는 1시간짜리가 16개고 우리는 2시간짜리가 하나인데 영화만을 위한 또 수익 배분 방식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그럼 국내 OTT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OTT 입장은 일단 많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수입사가 어떠한 협상에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기사로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구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요구사항도 안 알려주고 자꾸 협상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넷플릭스와 같이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건 우리의 BM을 바꾸자는 건데 좀 당황스럽다.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넷플릭스 쪽으로 많이 몰리겠네요, 유저들이.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타격이 없는 게 이 협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왓챠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400여 편인데 왓챠의 총 콘텐츠가 8만여 편이니까 지금 한 400여 편 정도 빠진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좀 지켜보죠. 네. 이 라디오, KBS 라디오입니다. 생방송 중에 개환이 스튜디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어요. 그 황정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황정민의 뮤직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방송이 KBS 본관에 그 공개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1층에 그 외관이 유리창으로 된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괴한이 곡괭이로 그 유리창을 부셔서 스튜디오로 들어온 겁니다. 곡괭이로 부셨다고요? 네, 유리창을? 네, 곡괭이로 부서지는 유리창이었나 봐요. 통유리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청취자한테도 들렸고 그 괴한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막 이름을 부르면서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황정민 씨는 바로 보호 조치가 됐고요. 안전요원이 투입해서 괴한을 바로 진압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날 게스트로 있었던 김영규 씨가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자기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답니다. 근데 KBS 라디오 스튜디오 보안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네. 이런 지적은 나올 것 같네요. 네, 그 스튜디오는 공개홀이다 보니까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고 그 공개홀 옆에는 견학홀이 있어요. 견학홀 직원들은 항상 오픈된 곳에서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찰 인원을 줄였다고 해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KBS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KBS는 이제 오픈 스튜디오 외부에 경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파손된 유리창은 더욱 강력한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방송국은 기관 방송이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보완하면 안 되죠. 그 과거 32년 전입니다. MBC 뉴스 스튜디오에 또 괴한이 침입해서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 네. 그때도 그 사람이 방송국에 들어가는 걸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게요. 뉴스 스튜디오까지. 예. 그 이후에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고 우리 YTN도 보안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황정민 씨 상태는 괜찮습니까?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는 이정민 아나운서가 대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가요계로 가볼까요? 박상철 씨. 좌우가 무조건 이런 걸 부르셨죠? 네.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 노래자랑이라고 그 박상철 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내용이 아내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미용사가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하면서 히트 가수가 되는 인생 역전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박상철 씨거든요. 그래서 박상철 씨는 1992년에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작은 미용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전을 해서 2000년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13살 연하와 불륜을 저질렀고 2011년에 혼외 자식을 낳았고요. 2014년에 이혼을 해서 2년 후에 상간녀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혼외 자식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예. 이게 왜 지금 알려진 겁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이제 폭로를 하면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도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하고 취하하고 소송하고 취하하고 소송하고 이걸 반복을 했고요. 두 번째 부인은 박상철 씨를 폭행으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하고 또 화나면 딸까지 학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서 씨 입장은 어때요? 오히려 내가 폭행을 당했다. 내가 너무 맞아서 내 고막이 파열된 걸 보고 아내가 너무 놀라서 자기 얼굴을 막 때린 거다.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 모든 것은 아내가 꾸몄고 딸이 무서워하는 건 오히려 아내고 아내가 그걸 이용해서 딸을 세뇌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경찰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내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박찬설 씨는 문자를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사생활 논란이 박상철 씨를 사랑했던 분들한테는 좀 실망감을 남겼겠네요. 네, 지금 한창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트로트 열풍이 있으면서. 근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지금 여기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수 임수롱 씨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네. 2AM 출신 겸 배우인데요. 지금 지난 1일에 오후 11시 50분쯤에 은평구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망했고요. 당시 임수롱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어쨌든 사망사고니까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달렸다는 게 여론의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비도 오는 날이고 너무 캄캄한 밤이고 그리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니까. 무단횡단이니까. 네. 임수롱 씨의 잘못이 없다 이런 여론이 대세였는데 CCTV가 공개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너무 빨리 달렸다. 그리고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결론이 나기까지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개봉을 했죠. 네. 어떤 영화입니까? 새로운 스토리는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한 남자의 사투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스토리는 아저씨나 황해에서도 비슷한 설정을 차용했잖아요. 하지만 이 강도 높은 액션으로 차별화를 두겠다는 게 감독의 말입니다. 예, 보고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스토리의 힘은 좀 약하도 네. 액션씬이 너무 화려하다 그러던데. 맞아요.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날 굉장히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개봉한 지 이틀이 됐는데 한 68만 명 정도 관객을 모았고 황정민 씨랑 이정재 씨가 신세계로 만났던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신세계의 작품이 워낙 팬층이 두터워서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영화 팬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정도로 끌어모았다. 보니까 신세계 첫날 개봉 결과보다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꽤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네. 특히 이번 주말에 많이 보실 것 같네요. 네. 반도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사실 흥행은 그렇게 기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진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극장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한참일 때보다 훨씬 나아졌죠, 사정이? 네, 사정이 나아졌는데 일단 배급사에서도 기대만큼 관객이 안 모이니까 그냥 개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디즈니의 뮬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봉을 포기하고 자기네 OTT로만 배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새 영화가 없어서 계속 재개봉하는 영화도 한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저도 한 번도 영화관을 간 적이 없네요. 거리 두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한번 네.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화려한 액션씬인지. 근데 이게 화려한 액션씬이 있다고 했는데 등급은 어때요? 15세입니까? 네, 19세입니다. 19세예요? 네. 그러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영화 흥행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연애할까요?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네. 3부에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영화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19세가 아니고 15세 관람가로 갑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만 악에서 15세 관람가라고 하네요.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난이 이어져서 더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재난 관련 이슈가 많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 주제나 빈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장마 및 홍수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중부지방 특히 서울 간선도로가 침수되면서 아무래도 서울 소식들은 뉴스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고, 근데 키워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또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상위에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의원, 즉 국회의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치면에서 자주 등장을 했고요. 이 외에는 주택, 전세, 아파트, 부동산 이런 어휘가 아주 비중 있게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5가지 정도 이슈를 선정해 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의 시장 상황, 그리고 두 번째가 장마로 인한 홍수 재난 사고, 그리고 세 번째가 류호정 의원의 국회 원피스 등원 논쟁, 네 번째 윤희숙 의원 국회 연설에 대한 호응,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등입니다. 예, 우선 재난 관련 이슈 가장 많았고 그다음엔 역시 부동산 관련 이야기였는데요. 네네. 그 여론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 댓글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도도 일단 부정적인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전세 매물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보게 되면 2년 계약 만료되고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이게 연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고 그 세입자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집주인이 다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집주인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뭐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제도도 얘기가 되고 뭐 이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치 요즘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전세와 월세의 그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예. 마치 이념 대결처럼 흐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뭐 월세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세는 원래 그렇게 뭐 추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대결이 일어나는데 뭐 정부가 좀 빠르게 법안 만들고 그리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차가운 셈입니다. 예. 부동산 이슈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네, 지적받아온 이슈였는데 며칠 전부터 인터넷을 강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인데 네네. 왜 그런 옷을 입고 국회에 등원했느냐? 네네. 그리고 우리 또 언론이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아서 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막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걸 제목으로 달았는데. 네네. 예. 일단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 입었는지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 유호정 의원이 그 의원들끼리 연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단체 이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뭐 2040 청년 다방이라는 그런 연구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공동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3일에 창립이 되었고 그때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인사말을 하고 근데 창립 행사 준비 이런 거 하면서 가벼운 이벤트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장으로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일상복을 등원할 때 입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재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구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파격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한테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심심풀이로 오늘 옷 내일 입기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유 의원이 그 전날 그 단체에서 언급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사실은 입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일상복 조금 화려한 일상복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일상복 입고 나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바지로 등원한 경우 있었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파격적이다 혹은 국회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논쟁은 자주 벌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열려 있을 것 같은 나라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있었는데 미국도 여전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팔을 드러내는 그런 상의 그리고 트레이닝복, 발가락이 보이는 구두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CBS 출신의 한 여기자가 그러니까 민소매였었거든요. 근데 하원 의장실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로비에서 당신 민소매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런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2017년이었는데 그때 여성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종의 해시태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요일에 소매 없는 옷 입기 일부러 이런 식의 해시태그를 걸고 이제 캠페인을 벌여서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기존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의미,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후드티를 입고서 등원을
증언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이라는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희롱적인 공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 의원에 대해서 뭐 소개팅 나가냐 뭐 이런 식의 지적부터 유흥업소 종업원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좀 과도한 인신공격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거는 역시 뭐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고. 네네. 규정으로 이런 복장을 입어라라고 하는 건 없지만 때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하다. 네네네. 또 국회에 국민이 준 권위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왜 국회에서는 그러면 정장만 입어야 하느냐. 네네네. 너무 권위스럽다. 네네. 이렇게 해서 논쟁이 많이 됐고 네. 우리는 지난번 한 10여 년 전인가요? 네네. 유시민 네. 당시 의원이 흰색 바지를 입고 와서 네네. 그때 좀 논란이 됐다가 네네. 사그라들었었는데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네. 근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네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네. 법안으로 이슈가 돼야지 옷차림으로 이슈가 되는 건 그렇게 크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현상적으로는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유호정 의원이 초선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호불호가 있는 의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호보다는 불호가 좀 많은 것 같기도 네네네. 하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옷차림 입고 왔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린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다음 혹시 차이가 있을까 또 따로 살펴봤는데 그 댓글 보게 되면 대부분 또 부정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커뮤니티에 있었던 것처럼 인신공격적인 것들 아주 뭐 적나라한 이런 것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애초에 정의당 비례 당선 시에 뭐 문제에 나왔었던 점 이런 것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 조문 관련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뭐 이번 옷차림 자체에서도 이제 말 그대로 상황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가벼운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가장 많이 공감을 받은 댓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온도차를 보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공감이 검언유착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온나라가 물난리인데 원피스 논쟁만 하고 있는 거 우리 사회적으로 좀 비생산적이다 뭐 이런 식의 한탄이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 없는 의원들이 세비만 받고 놀러 먹는 게 그게 훨씬 더 문제 아니냐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내용들이 각각에 있어서 가장 큰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3일에는 신임 검사 신고식도 있었고요. 네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꽤 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예, 그것도 역시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중에 하나였죠. 네,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검사직을 시작하는 검사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부모님한테도 뭐 잘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 공개 발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 뭐 이런 법치주의적 관점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역설을 했고, 그리고 상명하복과 관련된 내용도 좀 언급을 했는데 윤 총장이 이야기하기를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명자라는 그런 발언 이런 것 때문인데 상부의 명을 단순히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신임 검사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스 산토스님과 군청이라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검언유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요? 이렇게 좀 항의성 이야기하셨는데 댓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이경락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 댓글에 이런 게 가장 순 공감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 전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자, 아까 윤 총장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네네. 윤 총장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만을 제출해야 된다. 정치하려면 총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더욱더 이제 댓글을 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예.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댓글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만 보더라도 그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휘가 6번째가 이제 응원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11번째로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뭐랑 연결된다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장모라고 하는
의혹제기 이런 것들도 5번째로 좀 비중 있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의 경우에는 좀 반대다, 둘이 반대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장모입니다.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모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 상위 공감 댓글 10개를 다 봤는데 그중에서 9개 정도가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이버는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해서 조금 그 방금 소개드린 그런 발언들 뭐 독재니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장모 이슈를 들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내용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역시 네이버가 다음은 의견이 엇갈린다. 네. 이런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예, 문자로 6635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진보 정당으로 17, 18대 국회에서 도포자락 휘날리던 강기갑 의원이 특이한 복장이라고 이렇게 논란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보통합당 강기갑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매년 선정하는 입법 우수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기 때문이죠. 1년에 무려 47건을 대표 발의했거든요. 8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옷 색상과 스타일이 우선이 아니라 입법이 우선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6635님의 의견으로 우리 이 코너도 갈무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